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미책 김인호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니엘 콜의 봉제인형 살인사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울프 형사에게 날아든 6명의 살인 예고 명단에 그 런던 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 칼리드의 형이 예, 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봉제인형 살인사건에 있던 6명의 신원이 한 명씩 밝혀지는데 네. 울프 형사와 런던 경찰은 그 희생자들이 모두 예전에 4년 전에 있었던 그 나기브 칼리드 재판과 관련된 거를 알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봉제인형의 다리 중에 하나였던 그죠? 네. 다리가 휴가를 떠난 동료 챔버스일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 백스터를 비롯한 동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살인 예고자 기자입니다. 기자. 네, 기자요. 네. 이 기자는 백스터가 보호하는 도중에 범인에 의해 또 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그죠. 예, 이 안드레아 아시죠? 그죠. 예. 울프의 전 아내. 맞습니다. 네. 안드레아가 기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신이 가짜로 죽은 것처럼 생방송. 방송을 이제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살해되는 장면이 생방송을 타고 그대로 방송이 됩니다. 안드레아는 이 사건 때문에 방송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해되는 장면이 방송을 타고 나갔으니까 완전 특종이죠. 얼마나 특종이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국장이 이제 그 달콤한 제의를 받게 되죠.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아가 울프의 전 아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큰 것들을 자꾸 이 안드레아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자까지 해서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기자의 죽음으로 백스터와 에드먼드는 범인이 지능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이용해서 살인을 하고 시장에 천식 네, 약에 또 호흡기에 또 타고 정말 지능범의 소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범인이 경찰의 내부에 있고 경찰의 내부 상황을 범인에게 유출하고 있다고 에드먼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게 딱딱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도중에 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혼자 에드먼드는 몰래 개인적으로 또 자료를 찾게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안드레아는 이제 전 세계 시청자를 상태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타겟이 남은 사망 시계가 실시간으로 그녀의 머리 위에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번째 사망 예고자인 포드라는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네. 네. 이 알코올 중독자인 백화점 보안 요원은 4년 전 법정에서 사건 때 경위였어요. 그렇죠. 칼리브의 경위. 경위였어요. 경찰. 네. 대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포드의 위치가 또 범인에게 노출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그 상황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아동 살인자, 방화 살인범을 구한 인간이라고 그 앞에 이제 와서 대사관 앞에서 피켓 들고 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울프 형사는 시위대를 그래서 그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가게 돼요. 그래도 마지막 시위자인 늑대 가면을 쓴 남자를 설득하려고 돌아서는데 네. 근데 그 남자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늑대 가면을 쓴 사람의 코와 울프의 형사의 코끝이 부딪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그 악취가 풍기면서 10초간 두 사람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대사관에 보호받고 있던 포드가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돼요. 이건 자살을 한 거. 그렇죠.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울프 형사가 이제 포드를 설득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네.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울프의 주머니 속에 범인이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잘 돌아왔어 였어요. 근데 울프 형사는 그때 늑대 가면을 쓴 남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늑대 가면을 쓴 사람이
많은 대중 속에서 벌써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범인이 자기 코앞에서 사라졌어요. 맞아요. 이거 너무 오싹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에드먼드는 이제 여러 그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록 보관소에서 과거의 기록을 찾던 중에 울프 형사가 자기가 찾고 있는 과거의 기록들을 이미 다 대출해서 그 사건들을 다 이미 파헤쳐서 확인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에드먼드는 울프 형사가 봉제 인형 살인범이 과거에 죽인 피해자와 동일 범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울프가 그 범인의 다른 과거의 범행을 자신에게 이제 알려줄 거라고 자기가 이제 이런 기록을 봤으니까 울프 형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피해자 이름을 울프 형사를 얘기를 하는데 울프 형사는 모르겠다고 왜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냐고 해서 에드먼드가 조사한 서류를 울프 형사에게 저기 보여주는데 울프 형사 탁 쳐서 막 바닥에 쓰러지고 둘은 다툼을 하는 상황이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돼요. 왜 울프 형사가 모른 척하지 하면서 울프 형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프가 이렇게 범인에게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울프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울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울프가 4년 전에 그 사건으로 입원했던 정신병원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 정신병원에서 파우스트 거래, 그 악마의 거래라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 소설은 사건이 이제 4년 전으로 네, 다시 네, 되돌아가서 울프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예. 칼리드 사건으로 울프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조엘이라는 입원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조엘이라는 입원 환자가 울프를 도와주겠다고 하죠. 그리고는 의문의 전화번호 하나를 울프에게 건넵니다. 그죠. 네. 에드먼드는 울프가 파우스트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파우스트 거래는 악마에게 복수를 의뢰를 하면 그 악마가 의뢰한 사람의 생명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해주되 복수를 의뢰한 사람의 영혼을 걷어가는 거죠. 오, 네네. 네. 그래서 울프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 울프와 범인을 같이 추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사실 울프도 악마의 거래가 진짜라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맞아요. 네, 설마 전화번호 하나 주는데 이게 진짜 되겠어?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했던 거죠. 예. 드디어 범인과 울프가 4년 전에 그 법정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울프는 범인과의 사투 끝에 범인을 죽이게 되는데요. 예, 그 전에 범인에게 잡혀 이제 호흡이 느려지는 백스터는 마지막 순간에 울프 보고 이제 도망가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백스터가 네. 울프를 그래도 오랫동안 네, 존경하고 좋아했던 마음이 네, 있었기 있어서 때문에.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제가 말씀해 드리면 결말까지는 거의 말씀해 드렸는데 스포 있으면 안 돼요. 네. 더 직접 읽어보시면 그 긴박감과 그 장면의 묘사들이 좀 생동감이 있어서 네. 이렇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네. 직접 한번 이 무더운 여름에 한번 시원한 카페에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람을 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근데 무서워. 오싹하고. 방법들이 이제 왜냐하면 5명을 예, 이제 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자,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